그런데 이 땀을 통해서 또 역시 중요한 요소는 전해질, 나트륨이나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손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분을 섭취할 때 그냥 물보다는 약간의 전해질이 포함된 그런 그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농도가 높으면 흡수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우리가 그러한 그 나트륨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인체 세포의 여러 부분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일단 세포막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가 적절하게 물질을 받아들이고 대사물질을 내보내는데 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또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거 역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활성산소는 세포핵에서 DNA 같은 핵산을 공격하는, 그래서 이것을 변성시키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 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성장 호르몬이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뭐 키도 크고 성장시킬 텐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필요한가요? 네, 성장 호르몬이 한참 성장하는 어린이들한테만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일생 동안 분비되면서 우리 인체 신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 노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근육량도 감소하고 체지방량이 이렇게 증가해서 체형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 노화라던가 피로 증상이라던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은 생활을 활기차게 또 여러 가지 피로 회복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책에 보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 7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십시오. 네. 성장 호르몬은 인체 내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대사작용을 하고 있죠. 또 뭐 키 성장하고도 매우 관계가 깊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호르몬의 왕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30세 이후가 되면 매년 1 내지 1.5%씩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 60세 이상이 되면은 이 20대 수준에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자, 성장 호르몬 분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중간 강도 이상으로 약간 고강도로 할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의 자극이 훨씬 더 강하게 되죠. 이렇게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고강도 인터벌 운동, 그리고 저항 운동. 저항 운동이라면 근육을 자극을 주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수면에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렘수면, 넌렘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렘수면과 넌렘수면이 교대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처음 잠들고 넌렘 수면이 먼저 시작되고, 이 넌렘 수면도 3, 4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3, 4단계에서 서파 수면이라고 해서 델타파와 같이 파형이 느린 그러한 뇌파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서파 수면에서 뇌하수체로부터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시기에 서파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 성장 호르몬 분비의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복부 지방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복부 지방이 많을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가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 이제 설탕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방해되는데, 그런 설탕류 많이 먹게 되면
체내 인슐린 분비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잠자기 2시간 이전에 어떤 것을 먹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 수준이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역시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적절한 단백질을 좀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다한 단백질 말고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소식을 하고, 때로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이러한 방법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책 핏 운동법을 보면 활성산소 대비법이라고 해갖고 운동과 빨주노초 파란고라는 작품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가 보통 활성산소 하면 다 나쁜 것으로만 이제 생각하는데, 인체의 여러 가지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물질로 중요한 작용을 하죠. 사실 인체가 에너지를 생산할 때 산소를 받아들여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산소는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수소와 결합해서 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중에 약 2 내지 3%, 이 정도의 산소들은 이제 물을 생성하지 않고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인체 세포의 여러 부분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일단 세포막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가 적절하게 물질을 받아들이고 대사물질을 내보내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또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거 역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활성산소는 세포핵에서 DNA 같은 핵산을 공격하는, 그래서 이것을 변성시키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 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이 활성산소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효소를 항산화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 항산화 효소의 활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결국 정기적인 운동이 우리 세포 내 활성산소의 양과 활성도를 높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 식물에 많이 있는 색깔이 있는 요소들이죠. 그것을 통틀어서 식물에 있는 우리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물질을 총칭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이런 활성산소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세포, 우리 인체를 방어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수님도 책에 보면 물부터 마시고 운동하자는 text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리게 되죠. 그런데 땀을 흘려서 혈액의 약 8 내지 10% 정도가 감소할 때 우리 뇌에 있는 갈증중추라는 곳에서 비로소 자극이 되어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먹고 싶다. 그래서 이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혈액이 약 10% 가까이 감소했을 때 강하게 자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사냥이나 채집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게 되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너무 갈증중추가 예민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류가 그러한 적응의 결과로, 즉 채집과 사냥을 하기 위한 적응의 결과로 이런 갈증중추가 갈증에 대해서 비교적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목마름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이미 혈액이 상당량 감소했고 또 혈액도 끈적끈적하다.
삼투질 농도가 증가했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상태가 이미 되니까 생리적으로 인체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되죠. 즉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체는 혈액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크게 보면은 보내야 되는데 활동을 하기 위한 근육 혈류량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체온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그러니까 체온을 발산시키기 위한 피부 혈류량도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 양쪽으로 혈류를 다 보내야 되는데 이미 혈액이 손실된 상태에서는 우리 인체가 상당히 부담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그때 이제 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미 늦은 것이고요. 활동하기 이전에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은 훨씬 더 사전에 그러한 생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냥 물 말고 운동 많이 하다 보면 땀 많이 나는데 소금도 부족하니까 소금 그렇죠. 같이 먹어줘야 되는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는지 좀 가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혈액이 손실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체액을 보충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흡수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땀을 통해서 또 역시 중요한 요소는 전해질, 나트륨이나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손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분을 섭취할 때 그냥 물보다는 약간의 전해질이 포함된 그런 그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농도가 높으면 흡수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우리가 그러한 그 나트륨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등장성 또는 저장성이라는 말로 표현한데요. 고장성, 즉 농도가 너무 높은 그런 용액이 아니고 우리 인체의 체액과 똑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또는 그거보다 약간 낮은 저농도의 그러한 전해질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흡수 속도를 더 높여주고 또 전해질도 보충해주는 그리고 수분도 보충해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그 환경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그런 전해질 용액을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